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눈의 안과 윤삼영 원장입니다. 비온 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가 인공수정체 75주년 기념 해예요. 그래서 유럽 굴절수술학회, 유럽 백내장 굴절수술학회에서 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학회에서도 특별 부스를 인공수정체를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었고, JCRS라는 유명 학술지에도 이렇게 최초의 인공수정체를 개발하신 분을 기리기 위한 이런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올해 바르셀로나에 학회 발표를 위해서 다녀왔었는데 이게 그 기념 부스예요. 보면 75주년 IOL이 인트라오큘라 렌즈라고 해서 인공수정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쭉 들어가 보면, 자, 이분이 영국의 해롤드 리들리 박사인데, 이분이 최초의 인공수정체를 만드셔서 사람 눈에다가 직접 넣으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썼던 안과 장비들, 그리고 그런 테이블들, 어떤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시력을 측정하는 장비, 이건 슬릿 램프도 있네요. 자, 그리고 그때 당시 모든 발견은 대부분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2차 세계대전 때 공군 조종사가 불의의 사고로 이 앞에 유리창 캐노피가 깨지면서 그 파편이 눈에 박히게 됐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살아남아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치료를 보통 이제 항생제라든지 이런 걸 써서 특별히 진행하지 않도록 했는데 그 유리 조각이 잘 눈에 있는 걸 관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눈 속에 뭔가 이렇게 이물질을 집어넣는다는 상상을 별로 해보질 못했는데 이 물질은 넣어도 되겠다. 그게 이제 유리 같은 아크릴 재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인공수정체를 그러면 이걸로 만들면 되겠구나 하는 그걸 생각을 해서 박사님이 고안을 하신 겁니다.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학회에서 그래서 이번에 그 75주년 기념으로 어떤 컨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사진이나 영상을 출품을 해서 의미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줬었는데 제가 냈던 그런 사진이 이제 선정이 됐어요. 이게 무빙 워커에서 이렇게 프로젝트 되면서 여기 제 이름이 있네요.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건데 이건 그 퓨어시라는 렌즈가 연속 초점 렌즈 중 하나인데요. 가운데 특별한 구조가 사실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사진을 이미지화해서 관찰을 한 걸 제출을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올해가 인공수정체에서는 되게 중요한 해였다. 거기서 이제 만난 그 고려대 엄영석 교수님, 그리고 아주대 최영중 교수님, 저랑 같이 전환부를 하시는 교수님과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큰 축이 있는데, 백내장 수술 발달사, 사실 거기서 또 인공수정체를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축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명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장유진님, 저 30살 때 백내장 수술을 굉장히 일찍 하셨네요. 외상성일까요?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렇죠. 장윤진님이 탈구가 되면 공막 고정술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수정체가 탈구가 되면 그렇죠. 일찍 외상성 백내장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 선모체 소대가 굉장히 약한 분들은 말판 증후군이라든지 또 아니면 유전적인 소인이 있거나 아니면 외상, 아토피 이런 경우는 탈구가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인대 선모체 소대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을 할 수 없고 공막 고정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외상성이 맞다고 하시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시력이 잘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백내장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질환인데요.
그 눈 속이 하얗게 변하는 백내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눈 속에 수정체라고 하는 렌즈가 있어요. 그 렌즈가 투명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투명한 렌즈가 이렇게 탁해지는 거죠. 이렇게 뭐 노랗게 변하는 경우, 하얗게 변하는 경우, 갈색으로 변하는 경우 다양합니다. 자, 그리고 모네 인상파 화가 중에 제가 좋아하는 화가인데 지베른이라고 해서 그 파리에서 좀 떨어진 근교에 자기 집이 있어요. 거기 이제 이런 일본식 정원 다리가 있는데 이걸 이제 61세에 그렸던 그림하고 84세에 그렸던 그림이 이게 화풍이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색감이라든지 형체가 굉장히 달라지죠. 보통 나이가 드실수록 조금 그 단순하게 그리거나 형체를 좀 이렇게 변형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모네는 백내장이 굉장히 심하게 와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백내장 수술이 보편화되지 않아서 그 수술을 하기 위해서 여러 도시들을 전전하면서 이제 고생을 했던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 갈색으로 보이는 게 실제 백내장 중에 갈색 백내장이 있거든요. 굉장히 딱딱해지고 심해지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실제 사물이 저렇게 갈색으로 보일 수 있고 형체가 무너져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백내장은 함께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백내장 수술은 과거에 이제 인도가 예전에 의학 기술이 발달했던 나라인데 예전에는 사실 백내장으로 눈이 많이 멀었어요. 근데 사실 그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20, 30대 돌아가시는 분도 많았고요. 나이가 이제 50 정도 되면은 그래서 50까지 사는 사람도 적었고 60까지는 굉장히 드무니까 환갑이라고 해서 축하를 해줬던 거죠. 근데 나이가 이제 많이 들면은 사실 뭐 수명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눈에는 문제가 생기죠. 백내장이 오게 되면 보이지 않게 되는데 그러면 옛날에는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눈이 멀거나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침을 찔러서 안에 있는 수정체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사실 그 당시로 봐서는 사실 획기적인 수술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걸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 수정체가 다행히 눈 속에서 별 반응 없이 잘 있다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완전히 혼탁이 심해서 빛이 안 통할 때는. 자, 그리고 신봉사 심청이 얘기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긴 했는데 신봉사가 고도근시였다면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시력이 나빴고 고도근시는 백내장이 빨리 옵니다. 그리고 핵백내장이 특히 심하게 올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점점 눈이 안 보이면서 눈이 멀었을 수 있는데 심청이를 만나서 너무 반가운 나머지 만약에 넘어지면서 눈을 다쳤다면 이 수정체가 뒤로 빠졌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고도근시인 사람은 눈에 렌즈를 넣지 않더라도 상의 초점이 또렷하게까지는 아니어도 웬만큼 잘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눈을 잘 보지 않았을까. 자연 치유가 되는 이런 외상성 백내장도 외상성으로 백내장이 치유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도 비교적 현대적인 백내장 수술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각막을 많이 열었죠. 각막 절반을 열었고 이렇게 스푼으로 눈 속에 렌즈를 이렇게 쉽게 떠냈죠. 아까는 그 눈 속에 렌즈를 빠뜨렸는데 빠뜨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끄집어내면 빠뜨린 것보다는 결과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수술로도 백내장 수술 합병증이 굉장히 흔하게 왔지만 그래도 근대적인 의미에서 백내장 수술을 그 당시에는 잘 한 건데 요즘에도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각막을 이만큼 많이 열지는 않고 이 각막을 열지 않고 공막을 열어서 난시를 좀 최소화하긴 하지만 백내장이 너무 딱딱하면 요즘엔 뭐 아무리 딱딱해도 그걸 잘게 쪼개서 흡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이렇게 백내장을 통째로 끄집어내는 수술을 아직도 할 수가 있어요.
그 수정체 구조를 보시면 이 수정체가 껍질이 있고 캡슐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안에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핵을 둘러싸는 외핵이 있고 그 위에 피질이 있어요. 그리고 껍질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 껍질은 투명하기 때문에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이 껍질만 놔두고 앞쪽에 구멍을 따내고 안쪽 내용물을 제거합니다. 그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백내장 수술법은 이 껍질 통째로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백내장 낙내 적출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렸던 이걸 이제 끄집어낼 때 스푼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각막에 닿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각막 내피 세포가 망가지면 각막이 굉장히 많이 부어서 시력이 회복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크라이오 이거 냉응고거든요. 렌즈를 이렇게 이제 그 차가운 그 응고 팁을 넣어서 붙여가지고 빼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렌즈를 빼내면 눈 속에 원래 이 렌즈가 굉장히 두껍죠. 굉장히 두꺼운 높은 도수의 볼록 렌즈란 말이에요. 그걸 빼내기만 하면 눈에 초점이 맺지를 않아요. 이 볼록 렌즈가 망막에 초점을 맺게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렌즈가 없으니까 이렇게 두꺼운 안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두꺼운 안경. 이 렌즈가 보통 23디옵터 정도 되거든요. 23디옵터는 보통 뭐 원시가 심한 사람도 뭐 플러스 3이나 6 정도인데 23이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돋보기를 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콘택트 렌즈를 요즘에는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공수정체를 넣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 그리고 조금 더 현대적인 과학적인 수술법은 이 캡슐은 투명하기 때문에 이 앞쪽에 이렇게 통조림을 따듯이 구멍을 내고 안에 있는 딱딱한 백내장을 제거한 다음에 이 그럼 캡슐 낭이 생기게 되는데 그 속에다가 인공수정체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캡슐은 남기고 수술을 한다고 해서 낭외 적출술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초음파 유화술 이게 되면서 현대적인 의미의 백내장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과거의 수술법은 성공률이 그렇게까지 높지가 않았거든요. 정말로 수술을 잘 하시는 분과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의 또 편차도 굉장히 컸고 수술을 잘 하시는 분들도 예측하기가 힘든 그런 합병증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각막을 너무 많이 열게 되면 갑자기 눈 속에서 물이 왈칵 쏟아지게 되면서 안압이 너무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망막이 탈출될 수도 있고 박리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맥락막이라고 해서 혈관도 튀어나오거나 홍채가 튀어나오거나 여러 가지 합병증 거기다가 출혈까지 생기면 실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내게 제일 좋은 거다. 눈이 그냥 안 보일 때까지는 내 걸 가지고 살고 정말로 도저히 안 되면 그때 눈이 머는 거는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런 개념의 수술이었다면 요즘에는 굉장히 수술도 간편해지고 굉장히 회복도 빠르고 예전과 달리 시력 교정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이 된 거죠. 어떻게 하게 된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앞에 통조림의 앞쪽 캔 뚜껑을 따내고 안에 있는 백내장을 통째로 끄집어낸 거는 렌즈가 크기 때문에 이 보시면 각막이 거의 한 12mm 정도 지름인데 렌즈도 거의 그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려면 거의 그만큼 열어야 되겠죠. 거의 절반 정도를 열어줘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난시와 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걸 생각을 한 거죠. 이 딱딱한 거를 잘게 쪼개서 그냥 진공청소기처럼 흡입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작은 상처만으로 수술이 가능하겠죠. 그걸 가능하게 한 게 초음파 유화술이고요. 절개를 하고 그다음에 요 전낭 절개 통조림 뚜껑을 앞에 땄죠. 그다음에 핵을 잘게 쪼개고 제거하고 겉에 있는 아까 그 피질 이런 거 제거하고 그다음에 인공수정체를 넣으면 수술이 끝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 인공수정체 재질도 후에 나오겠지만 딱딱한 재질밖에 없었기 때문에 인공수정체 요 광학부가 한 6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6mm 이상은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처가 크면 역시 난시가 많이 생긴다고 했죠. 그래도 전체를 여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그리고 눈에 이 인공수정체를 넣음으로써 이 인공수정체는 도수를 조절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콘택트 렌즈나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무겁고 힘든데 인공수정체로는 내 눈의 수정체를 도수를 그대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현대적인 의미의 백내장 수술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2020년에 백내장 수술 영상인데 지금 보면 이게 캡슐을 따내는 그런 과정이고, 그 다음에 캡슐과 핵을 분리를 하고 요거를 이렇게 잘게 쪼개고, 지금 빨리 돌린 건데요. 후루룩 제거했죠. 그래서 깨끗하게 제거한 다음에 인공수정체를 돌돌 말아서 이렇게 쏙 집어넣고 있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수술이 끝났어요. 수술이 사실 금방 되거든요. 자, 그리고 자, 질문 주셨는데요. 딸기님이 딸기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선생님, 백내장 수술하면 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백내장은 일단 깨끗하게 잘 됐다는 전제 하에서는 재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은 완치가 되는 수술이다. 또 눈에서 또 완치가 되는 그런 질환이 또 많지가 않은데 백내장은 완치가 됩니다. 그래서 또 인공수정체의 수명이 결국에는 백내장 수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공수정체의 재질도 요즘에는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요즘에 좋은 렌즈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겠고요. 로또님이 백내장 아니라도 백내장 수술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죠. 그걸 이제 클리어 렌즈 익스트랙션 라고 하는데, 투명한 렌즈를 제거한다 이런 뜻인데, 보통은 잘 하지 않죠. 아주 드문 경우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방법보다는 유수정체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합니다. 그게 바로 렌즈 삽입술이거든요. ICL이라든지 그 이보 ICL이라고 있고, 또 그 난시 교정용도 있고, 또 말랑말랑한 전방에 넣는 그런 IOL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내 수정체는 멀쩡하니까 놔두고 추가적인 렌즈를 하나 더 넣어주는 거죠. RT-플렉스라는 렌즈가 홍채 앞에 넣는 렌즈고요. 자, 그리고 레이저 백내장 수술, 이것도 얼마 전에 좀 이슈가 됐었는데, 이 레이저 백내장이 사실은 좀 나온 지가 좀 됐어요. 근데 어떤 목적으로 하냐를 보시면 주로는 이 전낭 원형 절개, 아까 통조림 앞에 그 뚜껑을 따내는 과정을 레이저로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고요. 왜냐하면 그걸 되게 잘 해줘야 요즘에 사용하는 프리미엄 렌즈들이 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수정체 핵을 딱딱하게 잘게 쪼개서 흡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좀 익숙치 않거나 너무 핵이 딱딱하면 좀 어려운 수가 있는데, 그걸 미리 좀 약간 실금을 그어서 좀 쪼개기 쉽게 미리 전 처치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기구가 들어갈 수 있는 절개창을 블레이드를 사용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레이저로 커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요 세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요거는 알콘사, 또 이제 렌자, 또 카탈리스, 요런 제품, G8 이런 제품들이 좀 많이 쓰이는데, 대부분 한 2000년 초반때 출시가 된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개발된 지가 한 10여 년 정도 됐고, 초창기에는 굉장히 팬시한 수술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좀 쉽게 해줄 수 있고, 또 더 정교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도입을 했었고요. 실제로 그 레이저 백내장을 하는 장면을 한번 보시면 도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분석을 한 다음에 지금 분석을 하고 있죠. 요거는 카탈리스라는 장비인데, 홍채나 요 OCT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홍채 모양을 디자인을 하고 내가 어디를 커팅할지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을 쪼갤지 말지, 핵을 몇 조각으로 쪼갤지, 그 다음에 절개는 어디다 할지, 얼마나 할지, 위치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레이저 나가는 게 보이고 있고요. 전낭 절개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통조림 뚜껑을 땄죠. 그 다음에 핵을 쪼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절개를 하는 거죠. 절개, 여기 거품이 나는 게 이 펨토초 레이저가 그 레이저가 이렇게 촘촘하게 쏘으면은 거품이 납니다. 자, 이렇게 시행을 하고, 이게 백내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이제 그 본 수술을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요렇게 이제 레이저를 하고 난 뒤가 요렇게 되거든요. 아까 그 세 가지 과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보통 첫 번째는 그 전낭 절개를 하기 위해서 쓴다고 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다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을 쪼개는 거. 핵을 쪼개는 거는 사실 아주 딱딱하거나 아니면 핵을 쪼개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 뭐 선모체 소대가 덜렁거린다든지, 외상성이라든지, 또 화이트 카다락. 그래서 좀 어려운 경우에는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절개창 같은 경우는 그 이 레이저의 특징이 하얀 혼탁을 투과를 잘 못해요. 그래서 각막 중심을 투과를 잘 하는데 각막 주변부의 투과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절개를 조금 각막 끝에서 하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조금 떨어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약간 불편한 점이 있고, 기존에 하는 블레이드로 하는 절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그건 생략하고 많이 하시고요. 자, 지금 요거는 그 이후에 실제로 초음파 유압술 장비를 써야지 수술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 과정을 사실 거의 비슷하게 해야 되고, 아까 그런 과정들의 일부 시간을 단축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번 보여드리면 그 앞에 뚜껑을 따고 조금 쪼개져 있죠, 핵이. 그래서 조금 수월합니다. 핵을 쪼개는 게 좀 수월하고, 2차적인 기구를 넣지 않고서도 이렇게 좀 빨아들여서, 원래는 여기 옆에다가 기구를 넣어서 쪼개는데 그냥 이렇게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핵을 제거하고 난 뒤에 좀 여기 보면 이렇게 좀 지저분한 게 피질이거든요. 그 피질을 또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흡입을 하고, 그죠? 이렇게 제거를 하죠. 그래서 깨끗하게 다 제거를 하면 캡슐이 투명하다고 했죠? 그래서 캡슐만 남게 되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동그란 원이 있는데 여기 이제 레이저로 커팅한 전낭이 되겠어요. 이걸 이제 흔히 CCC라고 합니다. 되게 균일하고 센터 좋고, 그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인공수정체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인공수정체가 요즘엔 다 돌돌 말아서 넣기 때문에 요 운드 그 절개를 굉장히 작게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렌즈가 이렇게 펴집니다. 렌즈가 보면 여기 광학부가 6mm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지지부인데 이 전체 공간이 한 13, 4mm 되기 때문에 전체를 광학부로 디자인을 하면 또 너무 많이 열어야 되고, 실제로 그 보는 부분은 이 6mm도 다 쓰지를 않기 때문에 인공수정체를 그렇게 크게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 대부분의 과정을 사실 다 거쳐야 돼요. 자, 그래서 레이저 백내장 수술은 전부 레이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2번 하는 건데 레이저 어시스트 백내장 수술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제일 큰 장점은 요 동그라미를 따내는 거, 이게 제일 큰 장점이에요. 분명히 장점이 있어서 요걸 이제 정확하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는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렇지만 일단 이 장비 자체가 이제 비용이 좀 비싸고, 또 여러 가지 수술 시간이 좀 길어지는 측면이, 수술을 좀 2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이 또 이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시간도 걸리고, 이게 흡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막하 출혈이라든지 또 이런 사소한 또 부작용이 또 추가적으로 생길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건 뭐 그렇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요 비용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수술이 아주 익숙한 서전들은 오히려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레이저로 커팅하는 게 약간은 이렇게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좀 거칠거든요.
그래서 특히 흡인을 할 때 마지막에 이 핵을 다 제거한 다음에 껍데기에 붙어 있는 피지를 제거할 때 끝부분에 좀 물리면 이렇게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찢어지면 사실 수술이 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또 좀 불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지를 않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초음파 유화술 장비가 또 계속 발전을 하면서 이 눈 속에 물이 빠져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것들을 잘 조절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 점점 발달하면서 안압을 굉장히 낮게, 원래는 이 폴대에 이렇게 물을 달아가지고 그걸 이제 높이로 물 양과 속도를 조절을 했어요. 높이 달면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아요? 링거 액을 맞을 때 빨리 맞고 싶으면 사실 위에 높이 달면 더 빨리 떨어지거든요. 물론 이걸로 조절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여기 보면 폴대가 없죠. 없이 안에서 그 튜브 백을 이렇게 직접 짜주면서 실시간으로 안압을 모니터링하면서 굉장히 낮게 안압을 유지하면서 수술할 수 있죠. 그래서 통증도 적고 녹내장이 있거나 다른 뭐 고도근시라든지 또 수술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좀 잘 쓸 수가 있고 물을 이렇게 잘 컨트롤하기 때문에 눈에 이렇게 그 수정체 레벨과 각막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꿀렁꿀렁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막아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이 백내장 수술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제일 선호하는 장비이기도 하고요. 또 아주 능숙한 분들도 세심한 그런 디테일들을 신경 쓸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백내장 수술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자, 그리고 명희님, 연하심님, 53세 백내장 약간 있다고 하는데 어떡하나요? 치료하면 되나요? 자, 백내장이 약간 있으면 사실 특별히 치료하지는 않고 그냥 건강하게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하시고 유산소 운동하시고 또 뭐 항산화 물질이 많이 포함된 그런 균형 있는 식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되시면 백내장을 좀 지원하는 그런 안약 같은 걸 좀 써볼 수 있는데 영양제로 생각하고 쓰시면 도움이 될 수는 있겠고요. 백내장은 또 너무 심해지면 수술을 하면 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뭐 수술이 두려울 수는 있지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현숙님, 백내장 했는데 너무 불편해요. 3년 됐어요. 양쪽 다 했는데 하고 나서 불편합니다. 아, 노안을 했어야 하는데 TV도 갈라져 보이고 아마 일반적인 그 단초점 렌즈를 사용해서 백내장 수술을 하신 것 같고요. TV가 갈라져 보인다면 원인이 난시 교정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백내장이 과거에는 혼탁만 제거하는 게 목적이고 그러니까 안경을 써도 안 보이는 분을 수술을 해서 안경을 쓰고 잘 보이게 만들어주는 수술이 백내장 수술이었는데 이젠 좀 컨셉이 바뀌었죠. 이게 굴절 수술까지 겸해서 하는 개념, 또 더 나아가서는 노안까지도 이제 교정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TV는 보통 우리가 2m 정도, 3m 정도 놓고 TV를 보게 되는데 원거리거든요. 원거리가 뭐 100m, 200m가 그것도 원거리인데 1m 이상 거리는 원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난시가 있거나 아니면 뭐 자녀 근시가 좀 남아 있거나 그래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경을 쓰시면 다른 기질적인 병변이 없다면 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임경조님, 어느 대학병원에서 다초점 백내장 수술을 안 하고 일반 백내장 수술을 하면 잘 안 보일 수 있다고 비보험 수술을 권하는데 맞는 얘기인지요? 일반 백내장. 요게 아마 그런 얘기 같아요. 잘 안 보인다는 게 가까이가 안 보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을 하면 거리를 조절하는 기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백내장이 많이 심해지면 노안이 심하게 돼서 어차피 멀리 가까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되는데 백내장을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수정체가 원래 거리 조절을 하는 건 줌인 아웃을 하는 건 렌즈가 얇아졌다 두꺼워졌다 하면서
그 기능을 구현을 하는 것인데 이런 동적 구조를 아직까지는 구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움직이지 않는 렌즈를 넣어 놓으면 초점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리 조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까 TV 보는 거리를 잘 보이게 맞추면 휴대폰이 안 보이는 거죠. 돋보기를 써야 보이는 거니까 아마 그래서 다초점 렌즈를 권해주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돋보기를 쓰시는 게 괜찮으시면 그냥 일반 렌즈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지금 이제 또 진행을 해보면, 자, 인공수정체를 보여드리면, 자, 이게 대표적인 모양인데요. 이 C-루프 햅틱 타입이라고 합니다. 발이 2개 달려있고, 이 원피스 렌즈인데요. 재질이 같거든요. 그래서 원피스라고 합니다. 여기 점이 3개 찍혀 있는데, 이건 뭐 회사마다 다릅니다만, 토릭, 그 난시 교정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요거는 그 단면에 뭐 특별한 구조가 보이지를 않고, 여기는 보면 동글동글 동심원 구조에 뭔가 링이 많이 보이죠. 요건 이제 다초점 렌즈인 거죠. 자, 이 토릭, 난시 교정을 할 때 이렇게 눈에다가 점을 찍고 아까는 그 슬릿 램프라고 해서 검사할 때 눈에 이렇게 수평으로 요 끝부분에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하고 난 뒤에 실제로 이제 앉아서 검사를 하고 수술은 누워서 하게 되죠. 근데 수술을 누워서 할 때는 눈이 사람마다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두 눈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안쪽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바깥쪽으로 돌아가고 양쪽도 다를 수 있고 그 돌아가는 정도도 다 다른데 난시는 이 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난시의 양과 축이 동시에 만족이 돼야 난시 교정이 잘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마킹을 한 거를 뭐 사람 손으로 이렇게 찍으면 또 좀 부정확하니까 이런 도구들을 써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요즘은 디지털 마커가 점점 보급이 되고 있어요. 검사 장비로 그 수평 축과 전체적인 그런 눈의 모양, 홍채, 혈관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이미지로 인식을 시키고 실제로 수술할 때 현미경의 이 장비가 그 원래 이미지를 불러와서 실제 눈에 이렇게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과 요 그림이 찍어서 이렇게 돌려보면은 딱 맞는 혈관이나 이런 게 딱 맞는 그 각도가 나오겠죠. 그 각도를 보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난시 축을 더 정확하게 설정을 할 수 있고 시력이 더 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플래닝도 수술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좀 나와요. 난시를 어느 축으로 이렇게 넣어라 좀 쉽게 볼 수 있게 나오죠. 이게 왼쪽 눈, 이건 오른쪽 눈, 그리고 렌즈 도수는 어떻게, 또 난시는 넣는 게 좋을지 안 넣는 게 좋을지,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이제 도수, 뭐 렌즈 종류, 그다음에 난시량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훨씬 예전보다는 이 수술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짧아지고 또 정확해지고 또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자, 실제 수술할 때 이렇게 보입니다. 원래는 이게 컬러 천연색으로 보이는데 제가 좀 인코딩을 다른 방식으로 해서 좀 흑백처럼 보이는데 자, 보면은 이 렌즈를 넣었는데 난시 축이 이렇게 이제 디지털 마커가 제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쪽 축으로 여기 보면 점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이 점과 이 축을 일치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술을 마무리하면 난시가 아주 정확하게 내가 계획한 대로 실제로 잘 구현을 하는 것이 요즘은 시력의 만족도를 높이고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또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프리미엄 아이올 그 수정체를 할 때는요. 자, 그러면 이게 여기서 더 발전하게 되면 이제 로봇이 수술을 하는 거죠. 이번에도 그런 해외 학회에도 그렇고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이게 다빈치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뭐 로봇이 알아서 수술을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수술하는 사람이 그 로봇의 팔을 이용하거나 손을 이용해서 이제 직접 내 손으로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손은 수술을 잘 하시던 분도 떨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뭔가 이 컨트롤하는 세심한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원래 좀 솔 떠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 미세 수술을 할 때는
로봇은 사실 떨림이 없잖아요. 그런 정교함을 갖출 수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또 눈 수술도 굉장히 정교하거든요. 눈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 작은 부분에서 특히나 섬세한 그런 공간, 또 섬세한 곳이 망막인데 실제 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2018년에 옥스포드 대학에서 실제 이 그 테크닉 그런 팀과 함께 개발팀과 함께 로봇을 뭐 완전히 이제 도입을 한 건 아니지만 일부 수술 중에 일부 그런 섬세한 부분, 망막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많이 하시는 수술인데 망막도 층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망막의 맨 안쪽 층 위에 이렇게 막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막이 생기면 그걸 벗겨내야 다시 시력이 회복이 되고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질환도 있고, 또 뭐 다른 그런 막이 아니라도 그 뇌경계막을 벗겨내 주면 좀 치료가 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술들을 로봇을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6명을 그렇게 성공을 했고, 그중에 3명은 이 망막이 정말로 얇은 막인데 그 막막에 피가 난 경우, 피가 나면 이게 굳죠? 사실 피부에는 피가 나서 굳어서 딱지가 지면 뭐 그게 떨어지면서 깨끗하게 아물거나 아니면 뭐 흉이 져도 사실 크게 뭐 상관이 없거나 그 흉이 보기 싫으면 복원을 하면 되죠. 근데 망막은 한번 제대로 손상을 받으면 복원이 잘 되지를 않거든요. 특히나 피가 거기에 굳게 되면은 그게 떡져서 나중에 그 피를 제거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더라도 시력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피가 났을 때 좀 프레쉬할 때 그거를 최대한 빨리 녹여내서 치료를 해줘야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망막 밑에다가 주사를 찔러 넣어서 그 피를 녹이는 그런 주사, 여기 보면 이제 제조합 그 티슈 플라스미노겐 액티베이터, 뭐 여기 좀 이름 말이 어려운데 요게 이제 그 녹이는 거거든. TPA라고 하는 건데 그걸 주입하는 그런 것도 로봇으로 했다는 거죠. 대단하죠. 지금 보면 이게 좀 무섭기도 하고 좀 원시적인 그런 방식인 것 같긴. 이거는 이제 스킴을 이렇게 보여준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그 유수의 대학에서 이런 치료들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점점 더 이런 로봇 서저리들이 도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백내장 수술도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이 닫혀진 공간 안에서 이 포트를 하고 조금 약간 비슷비슷하게 할 수도 있는 수술이거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그런 고려 사항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로봇 서저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괜찮은 그런 수술이어서 앞으로 의사들도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로봇이 너무 발달하면 모든 직업들이,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 는 생각도 드는데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너무 이제 그만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은정님, 백내장 검사를 하였는데요. 중반부를 넘어 진행되어 수술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별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지금 시점이 수술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런 상황이네요. 불편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안 하셔도 될 수 있어요. 나이가 궁금합니다. 나이가 좀 젊으시고, 뭐 젊으시다는 게 요즘에는 한 뭐 60대, 60대도 젊으시잖아요. 70대도 젊으세요. 그래서 뭐 내가 사회적으로 활동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다면 좀 수술을 미룰 수는 있어요. 백내장 수술은 응급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바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해야 돼요. 어떤 경우냐? 녹내장과 연관된 백내장이 있거든요. 눈이 공간이 되게 작으신 분들이 있어요. 밖에서 보이는 눈 크기 말고 실제 눈 크기가 볼륨이 작은 분들, 특히나 눈의 앞쪽 공간이 좁은 분들은 눈 속에 방수라고 하는 물이 만들어지고 빠져나가고 하는 그 길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경우가 많고,
백내장이 진행되면 눈 속에 그래도 공간이 원래도 좁았는데 이 렌즈가 점점 두꺼워져요. 부피가 커지면서 그 길을 이렇게 막을 수가 있는데 또 홍채를 막을 수가 있어요. 홍채가 막히면 물 순환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빨리 백내장 수술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급성 녹내장으로 정말로 시력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눈이 좋았던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나는 별로 못 느끼는데 생각보다 백내장 진행이 심한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핵백내장이 심한 경우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지불식간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서서히 나빠지기 때문에 어제랑 오늘이 별 차이가 없고 한 달 전과 지금이 별 차이가 없게 느껴지지만 나도 모르게 시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불편함이 없지만 시력은 0.2, 0.3일 수가 있고 또 시력이 0.78이라도 핵이 딱딱한데도 그게 시력이 나빠지는 거는 결국 진짜 마지막에 가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핵의 경화도가 한 5단계 정도가 되면 불편하지 않아도 수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6단계가 되면 수술이 어려워지고 5단계만 해도 좀 사실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추지 않는 게 좋지만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 기준으로 해요. 첫 번째는 환자분이 얼마나 불편해 하느냐. 두 번째는 정말로 백내장이 얼마나 심하냐. 한 가지 더 한다면 아까 그런 응급 상황의 백내장이냐.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종합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인공수정체 발달사 앞에서도 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의 인공수정체라는 걸 쓴 지가 75년밖에 안 됐다는 거죠. 이 세계 최초의 인공수정체가 1949년이니까요. 진짜 얼마 안 됐네요. 이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났죠. 그 일본의 핵탄두를 떨어뜨리면서 끝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제 우리가 광복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그때 임상 경험을 토대로 실험을 했겠죠. 뭐 그걸 가지고 바로 눈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눈에 맞는 해부학적인 그런 해부도 해보고 그런 이제 디자인 보면 실제 수정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눈에 넣으니까 안 보이는 사람이 보였겠죠. 이런 엄청난 두꺼운 안경을 안 써도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요게 이제 아크릴 재질이고 딱딱하기 때문에 각막 또는 이제 결막, 공막, 경계부를 굉장히 많이 열어야 되는 거죠. 한 절반 정도를 따내서 사실 수술도 이미 그렇게 했죠. 절반을 따내고 그 다음에 렌즈를 끄집어내고 그 속에 집어넣으니까 일단 합병증 가능성이 많아지고 또 이 렌즈 자체가 좀 두껍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안압이 올라간다든지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겠죠. 뭐든 처음으로 모든 걸 만족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너무나 혁신적인 그런 인류 역사상 최근에 발견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인트 토마스 하스피털, 그러니까 그 세인트 토마스 이게 영국에 있거든요. 영국 런던에 있는 병원인데 저도 학회에 있을 때 한번 가봤는데 해롤드 리들리 요 이제 그 길이는 인증하는 그런 문양이 부착이 돼 있어요. 그 병원에. 그리고 1970년대는 이 렌즈를 그때는 초음파 유화술이 없던 시기거든요. 그러면 이 렌즈를 어디다가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렌즈를 캡슐째 떼냈으니까 그러면 렌즈를 어디다 고정을 해야 될 텐데 고정할 때가 처음에 생각해 보니까 좀 쉬운 데가 홍채인 거예요. 홍채가 있으니까 홍채 앞에 넣어본 거죠. 홍채 앞에 넣어보면 그 당시에는 각막 내피세포가 손상이 되면 문제가 된다는 개념 자체가 없을 때여서 이 홍채 앞에다가 렌즈를 넣으면 끝부분이 각막의 내피세포와 닿아서 거기 세포가 계속 죽어요. 이 각막 내피세포는 재생이 되지 않고 태어나서부터 계속 감소하는데 그게 계속 파괴가 되니까 각막 혼탁이 생겨서 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각막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니까 이 렌즈들을 이제 쓰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인공수정체의 발전 방향은 처음엔 통렌즈였다가 연구를 해보니까 렌즈가 그렇게 클 필요가 없더라. 각막에서 빛이 이렇게 굉장히 수렴을 하게 되는데 그 수렴하는 최대치까지 해도
6mm 이내면 다 들어오고 실제로는 한 4.5mm 정도면 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축이 약간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6mm면 일반적으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3피스, 그러니까 광학부와 그 다음에 지지부가 이제 총 3가지 피스로 되어 있다가 이것도 좀 더 쉽게 말랑말랑하게 원피스로 바뀌게 되고, 처음에는 단초점을 썼으니까 백내장 수술하면 아까 안경은 써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수술하고 난 뒤에 돋보기 쓰고 멀리 난시가 있는 사람들은 멀리 보는 안경도 따로 써야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난시는 교정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난시 교정을 하면 멀리는 일단 잘 볼 수가 있는데 노안은 교정이 안 되는 거고, 또 이 보이는 시력적인 질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시도들이 됐죠. 그리고 코팅을 해서 색깔이 원래는 투명했다가 요즘에는 뭐 노란색도 나오고 약간 보랏빛이 띄는 약간 엷은 노란색도 나오고, 다양한 그런 블루라이트와 또 자외선 차단 기능이 들어간 렌즈들, 그다음에 초점이 여러 개인 렌즈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질문 주셨는데 백내장 수술의 수명, 결국 렌즈의 수명이 중요한데 수명이 굉장히 재질이 좋아지면서 길어지게 됐죠. 그리고 렌즈도 투명하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고, 또 다초점 렌즈는 점점 발달했지만 처음에 다초점 렌즈가 개발된 지도 벌써 한 20여 년이 됐는데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부작용이 많았겠죠. 그래서 난시만 딱 교정하는 단초점 렌즈가 원거리는 제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 다양한 거리를 볼 수가 없다는 거, 카메라도 단렌즈가 있고 이런 그 줌 렌즈가 있는데 확실히 단렌즈가 딱 그 정확한 초점에선 사진이 깨끗하게 잘 찍히는데 그 앞뒤로는 배경이 뿌옇게 보이죠. 아웃포커스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종류 중에 다초점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연구를 했어요. 이 노안을 정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게 초창기의 다초점 렌즈인데요. 이 렌즈를 그냥 영역을 나눠서 여기는 멀리, 그 다음 링은 가까이, 멀리, 가까이 이렇게 교차 배열을 한 거죠. 리줌이라는 렌즈인데 이 렌즈도 사실 좋은 렌즈였지만 여러 가지 빛 번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는 쓰지 않지만 그래도 좋은 옵션을 제공했던 그런 렌즈였습니다. 제가 전공의 시절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전공의 시절에도. 벌써 그게 오래됐으니까. 그 다음에 크리스탈 렌즈가 있었어요. 크리스탈 렌즈가 이게 그 사람 눈의 수정체를 좀 따라 만든 건데 이 원래 눈의 조절력을 구현하는 방식이 이 선모체가 가까이 볼 때 이렇게 수축하면서 그 다음에 인대는 늘어나고 수정체는 뚱뚱해지거든요. 이제 그 근육이 움직이면 이 수정체가 탄력을 받아서 알아서 얇았다 두꺼워졌다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멀리 보는데 모든 빛을 이용하고 가까이 볼 때도 모든 빛을 이용하고 자유자재로 이걸 할 수 있다가 이게 근육 기능도 떨어지지만 사실 실상은 수정체가 딱딱해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탄성이 떨어지면서 잘 안 움직이게 되는 건데, 그거를 어느 정도 구현을 하기 위해서 동적 구조를 넣었는데 문제는 이게 처음에는 작동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게 결국에는 굳어서 또는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지금은 또 쓰지 않는 구조고, 현재로서는 이렇게 동적 구조의 인공수정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그 다초점 인공수정체에 대해서 자세히 그 부분만 특별히 이제 강의를 여러 번 해드렸었는데 그 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초점은 그냥 보시면 이렇게 투명하고 뭐 특별한 구조가 없고, 다초점은 요게 제일 많이 쓴 다초점 회전링인데요. 굴절형이 여전히 요즘에도 쓰고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멀리 가까이 멀리 가까이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섹터 돋보기가 이중 초점 렌즈 같이 되어 있는 이런 것도 있고요. 요즘에 대부분은 회절형을 많이 쓰고요. 이 회절형이 장점이 동공에 좀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동공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많이 쓰는 거고 좀 일관된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전 방향은 결국에는 이 다양한 그 다초점 렌즈가 빛 번짐이 많은 렌즈부터 점점 줄어들고 있는 렌즈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다초점 렌즈를 이 끝에 이렇게 뾰족뾰족한 부분을, 끝부분을 이렇게 연마를 해서 빛 번짐을 줄이기도 하고요.
다초점은 초점이 보통은 3중 초점이 많거든요. 3중 초점은 원, 중, 근 이렇게 초점이 3개가 있고 4중이라든 5중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다 3중 초점 기반으로 만든 건데 그 빛의 로스, 빛의 소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좋은 렌즈들 또 옛날에는 빛의 전체 100% 중에 88% 정도밖에 쓸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90% 이상을 쓸 수 있는 그런 렌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빛 번짐이 더 적고 광학적인 성능을 좀 더 높이고 있고 아예 그냥 이제 굴절형처럼 가까이가 조금 덜 보이더라도 나는 원거리가 더 중요하고 빛 번짐이 없는 게 더 좋다.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연속 초점 렌즈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 그런 렌즈들, 연속 초점 렌즈 개념을 보면 이 멀리는 기본적으로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단초점 렌즈 수준의 또는 약간 뭐 떨어지더라도 거의 그 수준의 원거리를 확보하고 중간거리가 66cm인데 그 66cm는 단초점보다는 훨씬 잘 보여야 되고 그 시력이 0.63을 넘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안시라는 그 기준인데 그걸 충족하는 그런 렌즈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 렌즈들이 점점 더 발달을 하면서 나중에 어떤 인공수정체가 개발될 거냐? 일단 인공수정체의 도수 오차를 없앨 수 있는 개별로 제작하는 지금은 굉장히 촘촘한 렌즈들을 설계를 해서 그 눈에 제일 잘 맞는 근사치의 렌즈를 넣거든요. 근데 일단 넣어놓고 그 다음에 밖에서 뭔가 조절을 해서 그 렌즈를 완전히 미세 조정을 해서 내 눈에 딱 맞추는 그런 렌즈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벌써 실제 가능해지고 있거든요. 아직은 좀 미완성인 부분도 있지만 그런 렌즈. 또 하나는 AI가 분석을 해서 이 사람에게 제일 최적의 렌즈가 어떤 건지를 맞춤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렌즈를 그 사람한테 딱 맞춰서 렌즈를 제작을 해서 넣으면 사람의 얼굴이 뭐 100이면 100, 만이면 만 다 다르게 생겼는데 그 눈에 딱 맞게 만들어서 넣어주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도되는 것들이고 사실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해 이런 학회에서 이런 성과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고 굉장히 재질도 발달되고 있고 백내장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는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녹내장에 대해서도 한번 강의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딸기님이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